여기서 몰래 보는 것보단 구독을 누르고 편히 보시오.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해준다면 고맙겠소. 아직도 구독 안 누르다니 빨리 누르시오. 묵명천마 제20막 닫힌 산문과 개화하는 흑염 무림맹 본단을 뒤로 하고 회군하는 화산파의 행군은 잿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서안의 하늘 아래 도착하여 화산의 입구인 거대한 태화문 앞이었으니 자아진인의 눈짓과 함께 수백 년간 열려있던 태화문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닫히자 바람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감도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소리는 화산파가 스스로의 혈맥을 끊고 고립을 선택했다는 세상을 향한 침묵의 선전포고이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으나 제자들의 눈빛은 폐잔병의 그것처럼 흐리멍덩하지 않고 오히려 도끼를 품은 짐승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니 그들은 태화검존이 전한 압도적인 무위의 실체를 뼈저리게 자각하며 지금의 화려한 껍데기뿐인 검으로는 다가올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로 운진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고 혈영국의 참패로 한때 으스러졌던 다리는 지난 4개월간 뼈를 깎는 재활과 도끼 어린 수련 끝에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대지를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혈영국에서 마주했던 흑혈마존의 압도적인 힘과 자신들의 검을 비웃 유린했던 독고행의 기이한 무공을 내리의 문신처럼 새긴 채 치욕은 피로 씻는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손으로 검을 움켜쥔 채 자신의 나약함을 도려내고 기어이 그들을 베어버리겠다는 처절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화산의 가장 높은 곳이자 구름마저 쉬어간다는 나감봉의 절벽 끝 태화검존이 머무는 금지를 뒤로하고 장문인의 처소인 자아궁에는 숨 막힐 듯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태상장로, 태화검존과 장문인, 자아진인이라는 두 거목은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화검존이었으니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태산보다 무거워 듣는 이의 폐부를 찔렀다. 장문인, 산문을 닫으라는 나의 뜻을 따라주긴 하였으나 장문인의 눈에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구려. 내 비록 폐관에 들어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하나 숲에서 마주한 그 기이한 자들과 흑혈마존의 그림자는 지금의 화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음을 직감하였기에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복문을 명한 것임을 어찌 모르는가. 태화검존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황도외곽 숲에서 겪었던 그 서늘한 기억을 반추하듯 허공을 응시했다. 게다가 천마지공 천유성이라는 자는 나조차도 그의 일지를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고강한 자였고 이미 무의가 자연경에 접한 듯 보였네. 장문인 또한 자아신공을 직접 전수받았고 천하의 그 적수가 드물다 하나 지금의 나를 단 한 초식으로 제압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 천유성은 나의 검을 손짓 하나로 흘려버린 괴물이었네. 태화검존의 탄식은 깊고 어두웠다. 마교가 약해졌다 하나 내가 생각하기에 천마지공 천유성이나 흑혈마존 그 두 명의 존재만으로도 현재 무림은 20여 년 전 천마의 중원 침략 시절보다 더 무섭다 할 수 있소. 그리고 조천익이라는 자 또한 내 한 번 만나 그 뱀 같은 혓바닥을 들어보았으나 그 자의 독사 같은 간사함과 끝을 알 수 없는 야심에 우리 화산의 고결한 검이 휘둘려서는 안 될 듯하오. 어둠 속에서 자아진인의 안광이 서늘하게 빛났으나 그는 늙은 사숙조 앞에서도 결코 기세를 굽히지 않았으니 오히려 그의 전신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자아강기는
이미 태화검존의 심검과 대등하거나 더 젊고 패기 넘치는 경지에 올라 있어 그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화산의 모든 절기를 섭렵하고 역대 장문인들조차 도달하지 못한 비경을 몇 본 당대 최강의 고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숙조님, 어르신의 말씀대로 산문을 닫고 세상과의 연을 끊었으나 그것이 화산의 검이 부러졌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숙조님을 한 수에 제압할 수도 없다는 걸 잘 아실 듯합니다. 자아진인의 목소리에는 장문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또한 무림맹 맹주의 폐관으로 인한 부재를 틈타 제 무당주 조천익이라는 자가 맹내에서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독서를 저 또한 뼈저리게 경험하였고 혈영곡에서 제자들의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제 마음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만 화산을 함정에 빠뜨린 그자들을 당장 어찌하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그자들이 화산의 무공을 흉내내어 또 다른 일을 저질러 화산의 이름을 계속 더럽힐까 걱정이 되나 사숙조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아진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화검존을 정면으로 응시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사숙조님께서는 그들의 기이한 힘을 경계하여 몸을 낮추라 하셨으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 것은 숨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일들. 마교의 준동과 강호의 혼란에 대비해 뼈를 깎아 검을 다시 벼리기 위함이니 훗날 우리가 다시 문을 여는 날 세상은 화산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제가 복문을 받아들인 유일한 이유입니다. 태화검존은 자아진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으니 장문인의 그릇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단단하여 두 고수는 화산의 환골탈태라는 목표에는 동의했으나 그 방법론, 특히 화산의 무공을 훔친 자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미묘한 온도 차이를 남긴 채 태화검존은 다시 태화동의 어둠 속으로, 자아진인은 자아궁의 고독 속으로 들어갔다. 태화검존이 물러간 뒤 홀로 남은 자아진인은 창밖으로 보이는 연무장을 내려다보았는데 밤을 잊은 제자들의 기합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와 화산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었으나 자아진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시가 박혀 있었으니 바로 화산의 무공을 사용하는 자, 그자에 대한 처분이었다. 대상장군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라 하셨으나 대비란 내부의 단련뿐만 아니라 훗날 반드시 치러야 할 서력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되는 법. 우리 무공이 밖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훗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정통성을 의심받을 것이기에 썩은 가지를 쳐낼 칼날 또한 미리 갈아두어야 한다. 자아진인은 결단을 내렸고 태상장로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은밀하게 운진 장로를 불렀으니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운진 장로가 들어와섰는데 그의 깊게 패인 눈 안에는 씻을 수 없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자아진인은 운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짚으며 장문인의 손끝을 통해 묵직한 자아진기를 흘려보내 운진의 단단해진 기혈을 확인했다. 운진 너의 검에는 아직 씻지 못한 한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자아진인이 품에서 화산파의 비약인 자단이 든 병을 꺼내 운진에게 건넸으니 그것은 당장 나가 싸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더 강해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지금 나가봐야 개죽음일 뿐이다. 너는 이곳에 남아 제자들을 단련시키고 너 자신의 검을 극한까지 벼려라. 그 자들의 무공을 눈으로 본 유일한 생존자인 내가 그 파회법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다시 문을 여는 날, 그 가짜들의 목을 베어올 선봉장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운진은 자아단을 받아들고 으스러질 듯 주먹을 쥐며 빕숙이 고개를 숙였으니 그의 눈에서 흐르던 공포의 잔재는 완전히 증발하고 오직 목표를 향한 집요한 살에만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반드시 그날이 오면 제 손으로 그자들의 목을 베어 대산문 앞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날 밤
화사는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침묵 속에 잠겨들었으나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는 훗날 강호를 뒤흔들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칼날들이 소리 없이 벼려지고 있었다. 농림에서 번지는 뇌화의 불씨, 농림의 외곽, 사촌과 호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험준한 산맥의 자락에서 그 이변은 조용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으니 처음에는 농림 말단의 소규모 산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찮은 영역 다툼에 불과했던 것이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 양상이 근본부터 뒤집혀 버린 것이었다. 흑룡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30년간 농림의 패자를 자처하며 인근 산채들을 거느려 왔던 철갑채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다음 날 아침 그 자리를 찾은 인근 산채의 정찰꾼들이 목격한 것은 산채의 잔해가 아니라 산 자체가 깎여 나간 듯한 거대한 구덩이와 반경, 수십 장에 걸쳐 유리처럼 녹아붙은 안반, 그리고 폭심지에서부터 사방으로 흩어진 검게 탄화된 파편들 뿐이었으며 가장 섬뜩한 것은 폭발이 일어난 지 반나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의 바닥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는 시커먼 잔화가 습한 농림의 공기 속에서도 집요하게 타오르며 주변의 흙과 나무 뿌리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소식은 농림의 연락망을 타고 불길처럼 퍼져나갔고 공포와 탐욕이라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이 산채와 산채 사이를 기어다니기 시작했으니 철갑채를 괴멸시킨 것은 인근에서 영토 분쟁을 벌이던 소규모 산채 하나였는데 불과 20여 명에 불과했던 그들이 근 200명의 철갑채를 하룻밤에 지워버린 것은 무공이나 전술의 힘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검은 구체 단 몇 발의 위력이었으며 그 구체를 손에 넣은 경위에 대해서는 어디서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알 수 없었으니 농림의 토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물건의 출처를 찾아 혈안이 되기 시작하였다. 병령문의 병령내도 저렇지는 못하였을 터인데 대체 어떤 미친놈이 저런 흉물을 만들어 농림에 뿌리고 다니는 것이냐? 농림 3대 산채의 하나로 꼽히는 청풍채의 체주가 파괴된 철갑채의 잔해를 내려다보며 매뱉은 경악 섞인 탄식은 농림 전체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니 병령내는 병령문이 독점하는 천하의 금기로서 그 위력만으로도 정파와 관군이 경계하는 무기였건만 눈앞에 펼쳐진 파괴의 흔적은 병령내의 화력을 서너 배는 능가하는 것이 분명했고 더욱이 폭발 후에도 한참 동안 꺼지지 않는 검은 불꽃이라는 기괴한 특성은 이것이 단순한 화약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금기시된 비술과 결합된 흉물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림의 힘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흑염탄을 손에 넣은 소규모 산채들이 자신들보다 몇 배는 큰 세력을 상대로 하극상을 벌이기 시작했고 약자가 강자를 뒤엎는 기괴한 역전 현상이 농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30년간 유지되어 온 농림의 서열은 며칠 만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있었으며 그 혼란의 진원지에서 어떠한 이름과 얼굴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자의 치밀함을 증명하는 가장 서늘한 증거였다. 그 혼란의 불꽃은 농림의 경계를 넘어 조천익이 은밀히 구축해 놓은 자금의 핏줄까지 태워 들어가고 있었으니 무림맹 재무당주로서 표면 위에서는 정파의 대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이면에서는 농림의 상단 호송로와 광산 수익, 은밀한 밀무역로를 통해 막대한 검은 자금을 빨아들이던 조천익의 금맥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호송대가 농림의 산적 무리에게 습격당했다는 보고였으니 이는 농림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라 조천익도 크게 개의치 않았으나 문제는 그 습격의 양상이 종전과는 근본부터 달랐다는 점이었는데 기존의 산적 습격이 매복과 기습을 통한 인력 중심의 약탈이었다면 이제는 호송대가 이동하는 협곡의 입구를 그 정체불명의 검은 구체로 통째로 무너뜨려 퇴로를 차단한 뒤
겁에 질린 호위, 무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면 유유히 물자만 가져가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모하였으며 조천익이 막대한 은자를 들여 매수해 놓았던 농림의 하급 두목들마저 새로운 힘의 등장 앞에서 충성을 바꾸거나 아예 종적을 감춰버리고 있었다. 농림의 쥐새끼들이 어디서 이따위 물건을 구해온 것이냐? 마교의 잔당놈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무림맹 중추전의 밀실에서 조천익이 탁자를 내리치며 포효한 것은 세 번째 호송대가 괴멸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으니 그의 안색은 대환단의 복용으로 충만해진 내공과는 대조적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인 핏줄이 지렁이처럼 돋아나 있었으며 그는 본능적으로 이 배후에 독고행 일행이나 마교의 손길이 닿아 있을 것이라 의심하였으나 정작 그 흑염탄을 만들고 유통하는 자가 자신이 한때 사냥개로 부렸던 단운이라는 사실은 꿈에서조차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니 조천익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정보망의 촘촘한 그물에도 단운이라는 물고기는 걸려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조천익은 자금줄이 말라가는 현실 앞에서 이를 악물며 무림맹의 공식 재정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으니 마교 토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 문파에서 차출한 군자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황궁에 상납할 물자의 일부를 빼돌리는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시작하였으며 그 초조함은 항도의 이부상서에게 보내는 서신의 행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자금의 일시적 지연이라는 완곡한 표현 뒤에 숨겨진 절박함은 노련한 정치가인 이부상서의 눈을 속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한편 그 혼란의 불씨가 농림을 넘어 중원의 넓은 대지까지 번져나가고 있을 무렵 10만 대산의 깊은 숲을 빠져나와 중원으로 향하던 독고행과 백호 또한 그 이변의 흔적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으니 농림과 중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대로변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한 소문파의 분타가 통째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처참한 광경이었다. 독고행은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채 폐허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으니 그의 발밑에서 파스러지는 것은 기와 조각이 아니라 검게 탄화되어 유리처럼 굳어버린 흙덩이였고 반경 10여 장에 걸쳐 대지가 검게 그을린 채 움푹 패여 있었으며 복심지의 중앙에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내부에서부터 갈라져 마치 꽃이 피어나듯 사방으로 벌어져 있었는데 그 갈라진 단면은 고열에 의해 매끈하게 녹아 있어 일반적인 화약의 소행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독고행이 웅크리고 앉아 폭심지의 잔해를 손끝으로 훑었으니 자아혈영공의 기감이 그의 손가락을 통해 잔해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기운의 결을 읽어내기 시작하였고 그의 미간이 서서히 좁혀지며 눈동자의 이체가 서렸다. 병력문의 병력내와 유사한 조성이나 화력은 최소 2배 이상 강하고 일반적인 화약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금속성 잔류물이 섞여 있으며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폭발의 잔여 열기가 이 습한 공기 속에서도 아직까지 식지 않고 대지 속에 박혀 서서히 주변을 태우고 있다는 점이니 이것은 단순한 화약이 아니라 무언가 금기시된 비술과 접목된 것이 분명하되 그 비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독고행의 분석이 끝나기 무섭게 백호가 폐허의 외곽에서 거대한 나무 기둥 하나를 발로 툭 건드렸으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던 그 기둥은 안쪽이 완전히 녹아 있어 백호의 발길질에 허무하게 가루가 되어 쏟아져 내렸고 그 속에서는 폭발의 충격파가 남긴 미세한 쇠구슬 파편들이 기둥의 목질 깊숙이 박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잔혹한 의도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무공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가깝군. 무공이 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이것이 품 안에서 터진다면 너도 추리지 못할 것이고 10명의 고수보다 이러한 무기가 더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백호의 거친 탄식의 독고행은 대답 대신 폐허 너머로 펼쳐진 대로를 응시하였으니 길가에는 이 폭발을 피해 도망친 민초들의 버려진 짐짝과 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곡성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그들의 귓가를 때렸으며 독고행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 무기의 출처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가시처럼 박혀들었으나 그것이 설마 단운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다만 강호의 판도가 자신들이 10만 대산에 있던 사이에 급격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며 경계의 끈을 더욱 팽팽하게 죄어 올리고 있었다. 그 시각 강호의 사방에서는 흑염탄이 뿌린 혼란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나고 있었으니 호남에서는 사파 문파 간의 묵은 원한이 흑염탄이라는 새로운 화력을 만나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비화하여 약자가 강자를 뒤엎는 하극상이 속출하고 있었고 강서에서는 정파의 소규모 분타 세 곳이 야심한 시각의 정체불명의 폭발에 휩쓸려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며 하북의 대상단 호송로에서는 흑염탄으로 무장한 마적대가 기존의 농림 세력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여 상단들이 물자 이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개방의 정보망은 쉼없이 전서구를 날려보내며 출처불명의 뇌화가 강호 전역에 퍼지고 있으니 이것은 마교의 소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의 바로인지 속단할 수 없으나 그 화력이 병력문의 병력내를 능가한다는 점에서 강호의 근본적인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은 분명하다라는 경고를 각 문파에 전파하였으나 누가 이 흉물을 만들었고 누가 이것을 사방에 팔아치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천하의 개방조차 실마리 하나 잡지 못하고 있었으니 단운이라는 이름은 강호의 그 어떤 정보망에도 그 어떤 소문의 가장자리에도 걸려들지 않은 채 오직 그림자로서만 존재하며 세상의 밑바닥에 뇌관을 하나하나 심어넣고 있었다. 무림맹은 이 모든 혼란을 일괄적으로 마교의 소행이라 규정하며 토벌의 명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었으니 조천익은 중추전에서 각 문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마교가 정체불명의 화기를 동원하여 강호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는 곧 20여 년 전 정마대전에 버금가는 재앙의 전조라 선동하였고 공포에 질린 장로들은 너도 나도 정의의 고수를 차출하여 무림맹의 깃발 아래 결집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막대한 군비를 충당해야 할 조천익의 곳간은 농림에서 올라오던 검은 돈줄이 끊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조천익은 자신의 돈줄을 말리고 있는 그 정체불명의 화기와 자신이 토벌하겠다며 선동하고 있는 마교의 위협이 실은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뱀의 처지에 빠져 있었다. 바람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으나 그 바람의 방향을 읽는 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단운이 농림의 어둠 속에서 심어놓은 흑염의 씨앗은 이제 강호라는 거대한 밭 전체를 뒤덮을 검은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고 그 불꽃이 마침내 황도의 궁궐과 무림맹의 중추전까지 태워버릴 그날은 소리 없이 멈출 수 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시면의 재회 천마지공과 태화검 존과의 대결이 남긴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종적을 감추었던 천유성의 발걸음이 다시금 대지를 밟기 시작한 것은 10만 대산의 총본산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새벽녘이었으니 그가 향하는 곳은 중원의 끝자락 서장 인근 깊숙한 곳에 자리한 혈영국이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수를 만나고 또 보내왔던 천유성이었으나 이번 발걸음에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가 걷는 산길에는 어떤 기척도 남지 않았으니 자연경에 닿은 그의 신법은 스치는 바람과 흐르는 물의 결을 거스르지 않아 산짐승들조차 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회색 무복의 자락은 이슬에 젖지도 가시에 걸리지도 않은 채
수림의 어둠 사이를 유영하듯 스쳐 지나갔으며 그 고요한 이동 속에서 천유성의 뇌리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형이라 불렀던 전대 천마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으니 천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압도적인 존재는 자신의 사제인 천유성에게만은 유독 복잡한 눈빛을 보였었고 그 눈빛의 정체가 질투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었는지 천유성은 끝내 읽어내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의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누었던 그 참혹한 기억만이 뼛속 깊이 남아 있었으며 결국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서장의 끝자락으로 쫓겨나듯 밀려난 그날 이후 천유성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빨리 구독하세요. 서장의 설산에서 보낸 수십 년은 유배이자 수행이었고 형벌이자 해탈의 시간이었으니 세상과 단절된 그 정막 속에서 천유성은 사형이 끝내 도달하지 못한 무의 경지를 스스로 더듬어 찾아갔고 만류귀종이라 이름 붙인 그 이치는 힘으로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힘 자체를 자연의 순리 속에 녹여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지였으며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천유성은 비로소 사형이 왜 자신을 두려워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 이해가 찾아온 순간에는 이미 사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설산의 바람을 타고 들려온 뒤였다. 마교가 무너졌다는 소식과 정파의 칼날 아래 마교도들이 짐승처럼 사냥당하고 있다는 참담한 전언, 그리고 사형이 남긴 마교라는 거대한 유산이 새로운 천마의 손에서 기형적으로 뒤틀려가고 있다는 풍문까지, 그 모든 것이 천유성을 서장의 정막에서 끌어내어 다시 중원의 먼지투성이 되지 이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었으니 돌아온 중원에서 그가 목도한 것은 정파라는 이름 뒤에 숨은 추악한 탐욕과 마교라는 껍데기 안에서 썩어가는 사형의 유지였고 그 더럽고도 서글픈 광경 앞에서 천유성의 가슴 속에는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비애에 가까운 감정이 고여 있었다. 그러한 여정 끝에 독고행이라는 기이한 재능을 가진 자를 발견했고 태화검존이라는 정파의 전설과 검을 교차시켰으며 마교 총본산의 폐허에서 후인을 위한 이정표를 남겼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으니 천유성이 지금 혈영곡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전대 천마와 천마의 자리를 놓고 겨루었다는 마교의 또 다른 전설, 흑혈마존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죽은 줄로만 알려진 자신이 살아서 나타난다면 그 늙은 괴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천유성 자신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강호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혈영곡의 입구에 도달한 것은 해가 중천에 걸린 시각이었으나 혈영곡의 안쪽은 한낮에도 빛이 닿지 않는 영원한 황혼의 세계였으니 굵은 안개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침입자의 발목을 감아 올렸고 그 안개 속에 녹아든 마귀의 농도는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기열이 뒤틀려 바닥에 고꾸라질 만큼 짙고 흉폭한 것이었으나 천유성은 마치 자신의 뒷마당을 거니는 듯 태연한 걸음으로 붉은 안개를 가르며 곡의 심처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는 은은한 회색 강기가 붉은 마귀와 닿는 접점마다 물이 기름을 밀어내듯 자연스러운 경계를 형성하였으니 흑혈마존이 혈영곡 전체에 깔아놓은 방어진식의 마귀가 천유성의 회색 강기에 닿는 순간 마치 뱀이 천적을 만난 듯 스스로 비켜가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천유성의 내공이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본질 자체를 꿰뚫어 그 흐름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재편해버리는 차원이 다른 운용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곡의 가장 깊은 곳, 혈영지가 시뻘건 안개를 내뿜으며 고동치는 절벽의 꼭대기에서 낡은 마포를 걸친 노인 하나가 천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흑혈마존이었다. 80대 후반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은
혈영곡의 붉은 안개를 짓누르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이었고 뼈마디가 굵직한 손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무수한 흉터가 얽혀 있었으며 깊게 패인 눈두덩 아래에서 번뜩이는 안광은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려다보는 악귀의 그것처럼 서늘하고도 날카로웠으나 그 안광의 심연에는 수십 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힘을 갈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독과 권태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두 노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혈영곡의 붉은 안개가 마치 거대한 손이 좌우로 밀어낸 듯 양쪽으로 갈라지며 두 사람 사이에 텅 빈 공간이 만들어졌으니 그 공백은 단순히 기운의 충돌이 만들어낸 진공이 아니라 두 전설급 고수의 존재감이 서로를 탐색하며 뒤져낸 무형의 결계와도 같은 것이었다. 흑혈마존이 먼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람과 대화하지 않은 자 특유의 건조하고 거친 울림을 머금고 있었다. 혈영국에 제 발로 기어들어온 놈이 한둘이 아니었으나 내 마기를 콧바람으로 흘려보낸 놈은 내가 처음이다. 그것도 내공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냈으니 범상치 않은 놈인 것은 확실한데 이름을 대라. 천유성은 절벽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흑혈마존을 올려다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오래전 세상은 나를 천마지공이라 불렀소. 그 벼로가 붉은 안개 속으로 스며들며 울려 퍼지는 순간 흑혈마존의 안광이 처음으로 흔들렸으니 그것은 경악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목도한 자의 원초적인 동요에 가까운 것이었다. 천마지공이라고? 천마의 사제. 천마 그놈한테 죽었다 들었거늘. 죽은 놈이 수십 년 만에 50대의 멀쩡한 얼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귀신이냐 아니면 발로 한 동이라도 한 것이더냐. 흑혈마존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지며 천유성의 전신을 해부하듯 훑어내렸으니 그의 기감은 천유성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의 결을 읽으려 시도하고 있었으나 기이하게도 눈앞의 사내에게서는 그 어떤 내공의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자연의 바람이나 흐르는 시냇물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무형의 존재감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것이 흑혈마존의 호승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낫는 것이었다. 천유성은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으니 다만 죽지 않았을 뿐이오라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겼고 그 담담함 속에 감추어진 수십 년의 세월과 서장의 설산에서 홀로 버텨낸 고독의 무게는 짐짓 드러내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 절제된 침묵이 흑혈마존의 내면에 더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흑혈마존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천유성의 정면에 섰으니 두 노인 사이의 거리는 불과 3장이었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혈영마공의 살기와 천유성의 무형의 기운이 뒤엉키며 공기를 납덩이처럼 무겁게 눌러앉히고 있었다. 천마가 두려워하여 죽이려 했다는 그 천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생을 궁금해했건만 죽었다기에 포기했더니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왔으니 이 늙은 뼈가 확인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느냐. 내 평생의 숙적이었던 천마를 넘어서기 위해 수십 년을 갈아왔고 마침내 그놈을 넘어선 뒤에야 출관했건만 정작 그놈은 이미 죽어버린 뒤라. 이 힘을 시험해볼 상대가 없어 뼈가 쑤시던 참이었다. 흑혈마존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서렸으니 그것은 적이라기보다는 평생 단 한 번도 충족되지 못한 무인으로서의 근원적인 갈증이 마침내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의 발현이었다. 천마를 넘어선 나의 무공이 천마가 두려워한 놈을 상대로 어디까지 통하는지 한번 보겠다. 흑혈마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전신에서 혈영마공의 크기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으니 혈영곡 전체가 거대한 심장이 박동하듯 진동하기 시작했고 절벽의 바위 틈에서 검붉은 안개가 솟구쳐
올라 하늘을 뒤덮었으며 고개 바닥에 고여있던 혈영지의 핏빛 수면이 미친 듯이 출렁이며 파도를 일으켰으니 그것은 단순한 내공의 발산이 아니라 80여 년의 세월을 무에 바친 노괴가 자신의 평생의 무학을 걸고 뿜어내는 절대적인 위압이었다. 흑혈마존의 처수는 단순하면서도 파멸적이었으니 혈영마공의 정수를 한 점에 응축시킨 장력이 대기를 찢으며 천유성의 흉부를 향해 직선으로 쇄도했고 그 장력이 지나가는 궤적 위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증발하며 진공의 터널을 만들어냈으며 장력에 실린 마기의 농도는 맞받아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경맥을 역류시켜 오장육부를 터뜨릴 수 있을 만큼 농밀하고 흉폭한 것이었다. 천유성은 피하지 않았다. 쉽게 피할 수 있는 공격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막지도 않았으니 그의 신형이 아주 미세하게 축을 틀었을 뿐인데 흑혈마존의 장력은 천유성의 어깨를 스치며 그대로 뒤편의 절벽을 강타하여 수십 장 높이의 암벽이 종이처럼 갈라져 내렸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혈영곡을 뒤흔들었으나 천유성의 회색 무복 자락에는 먼지 한 톨 묻지 않았으니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장력의 궤적을 완벽하게 읽고 그 흐름의 가장 얇은 틈으로 자신의 존재를 밀어 넣은 자연경의 묘리였다. 흑혈마존의 눈이 번뜩였으니 첫 수가 빗나간 것에 대한 당혹감보다는 상대의 운용이 자신의 예상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날카로운 흥분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고 그는 즉시 두 번째 공격으로 이어갔으니 이번에는 단발의 장력이 아니라 전신의 마기를 소용돌이처럼 회전시키며 혈영곡의 붉은 안개 자체를 무기로 변환시키는 광역적인 공세였다. 혈영선풍이라 불리는 그 절기는 곡 전체를 거대한 맷돌처럼 갈아버리는 파괴력을 지닌 것이었으니 붉은 안개가 칼날이 되어 사방에서 천유성을 향해 쇄도했고 발밑의 대지는 회전하는 마기의 압력에 눌려 나선형으로 파여 들어갔으며 도망칠 곳은 없었고 막아낼 방패도 없는 전방위적인 절살의 진영이었다. 그러나 천유성의 전신에서 피어오른 회색 강기가 부드럽게 팽창하며 쇄도하는 붉은 칼날들을 맞이했으니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혈영선풍의 살기 어린 공격이 천유성의 회색 강기에 닿는 순간 칼날의 예리함은 사라지고 마기의 흉폭함은 빠져나가며 마치 성난 폭풍우가 거대한 호수 위에서 잔잔한 물결로 바뀌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으니 천유성은 혈영선풍의 파괴력을 물리적으로 막아낸 것이 아니라 그 힘 자체의 속성을 변질시켜 무해한 바람으로 환원시킨 것이었다. 만류기종의 그 기가 실전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으니 만갈래의 물줄기가 결국 하나의 바다로 돌아가듯 상대의 모든 공격을 자연의 순리 속에 녹여버리는 이 경지 앞에서 흑혈마존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무력해지는 기이한 감각을 경험하고 있었다. 힘을 막는 것이 아니라 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다니. 이런 무의는 처음 겪어보는구나. 흑혈마존의 탄식에는 경악과 감탄, 그리고 지독한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으니 그는 전대 천마를 넘어서기 위해 수십 년을 갈아온 자였고 마침내 그 천마를 넘어섰다는 자부심이 뼈대처럼 그를 지탱하고 있었건만 눈앞의 산에는 그 천마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자신의 평생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었다. 흑혈마존의 눈에 광기에 가까운 투지가 타올랐으니 그는 자존심을 건 공격을 결심하며 단전 깊숙한 곳에서부터 혈영마공의 금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자신의 진원진기와 생명력까지 태워 쏟아내는 최후의 절기 혈액천붕이었다. 흑혈마존의 전신이 핏빛으로 물들이며 피부 아래의 혈관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솟아올랐고 그의 노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의 밀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져 공기가 액체처럼 무거워졌으며 혈영곡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진동하기 시작했고 혈영지의 핏빛, 물이 중력을 거스르며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 하늘에 거대한 핏빛 장막을 만들어냈으니
이 일격에는 천마를 넘어서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온 수십 년의 세월과 그 천마가 이미 죽어버린 뒤에야 완성된 힘의 허무함, 그리고 그 허무함마저 집어삼킨 노괴의 처절한 자존심이 전부 담겨 있었다. 받아라. 이것이 천마를 넘어선 혈용마공이다. 흑혈마존의 포효와 함께 혈의 천붕이 천유성을 향해 쏟아졌으니 그것은 장력이나 도강 같은 형태를 가진 공격이 아니라 혈연곡 전체의 마기와 핏빛 물과 대지의 힘이 하나로 엉겨붙어 만들어낸 거대한 재앙 그 자체였고, 그 앞에서는 호신강기도 겁막도 무의미했으며 오직 같은 차원의 힘으로 맞받아치거나 자연의 이치를 넘어서는 경지만이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일격이었다. 천유성이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동자에서 평소의 담담함이 걷히고 대신 깊은 경의에 가까운 빛이 서렸으며, 그것은 눈앞의 노괴가 평생을 바쳐 도달한 경지에 대한 무인으로서의 진심 어린 존경이었다. 천유성이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으니 그의 전신에서 회색이 아닌 순백의 강기가 피어올랐고, 그 순백의 빛은 혈연곡의 붉은 어둠을 밀어내며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고고하고도 처연한 광채를 사방으로 흩뿌렸으니 이것이 바로 천마가 두려워했던 재능의 진면목이자 자연경의 극의가 빚어내는 궁극의 방어이자 공격이었다. 두 노괴의 기운이 혈연곡의 중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으니 소리가 먼저 사라졌다. 굉음이 아니라 정적이 찾아왔고, 두 힘이 맞닿는 접점에서 공간 자체가 뒤틀리며 빛과 어둠이 뒤섞인 기괴한 구체가 형성되었으며, 그 구체가 팽창하다 터져 나가는 순간 뒤로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뒤늦게 쫓아왔고, 혈연곡의 붉은 안개가 일시에 소멸하며 수십 년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곡의 맨살이 처음으로 달빛 아래 드러났다. 절벽이 갈라지고 대지가 뒤집혔으며 혈영지의 핏빛 물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비처럼 쏟아져 내려 두 노인의 어깨를 적셨으나 그 누구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으니 충돌이 끝난 뒤 먼지가 걷히자 드러난 광경은 이러했다. 흑혈마존이 반보 뒤로 밀려나 있었고, 그의 입가에서는 한 줄기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팔을 받치고 있던 왼쪽 소매는 어깨부터 완전히 날아가 앙상한 노구의 팔뚝이 드러나 있었다. 천유성 또한 온전치 않았으니 회색 무복의 오른쪽 가슴 부위가 찢겨나가 있었고, 그 안으로 보이는 피부에는 핏줄이 터진 듯한 자줏빛 멍이 퍼져 있었으며 양손의 손끝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일고 있었다. 미세한 차이였으나 분명한 차이였으니 흑혈마존이 밀렸고 천유성이 남았다. 허나 그것이 천유성의 진정한 전력이었는지 아니면 노괴에 대한 예우로 한 발 물러서 준 것인지는 천유성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었고, 흑혈마존 역시 그 미묘한 간극을 감지하고 있었으나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으니 무인에게 있어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였기 때문이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흑혈마존이 입가에 묻은 선혈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으니 그 웃음에는 패배의 분함보다는 평생 풀리지 않던 숙제의 답을 마침내 본 차의 기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천마를 넘어서겠다는 일념으로 수십 년을 갈아왔건만 그놈이 두려워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내 놈의 무의는 힘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경지에 닿아 있으니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 허허, 천마 그놈이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죽이지 못할 놈이었던 게지. 천유성은 대답 대신 자신의 떨리는 손끝을 내려다보았으니 흑혈마존의 혈의 천붕이 남긴 충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만약 조금이라도 운용이 어긋났다면 자신은 절대 무사하지 못했을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는 대신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과찬이요. 그대의 일격은 사형의 전성기를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기혈이 흔들리고 내 뼈가 울렸소. 그것이 겸손인지 진심인지는 천유성 자신만이 아는 것이었으나 두 노인은 더 이상 그 경계를 캐묻지 않았다. 전장의 열기가 가시고 혈영국의 붉은 안개가 다시 서서히 차오르는 가운데 두 노괴는 마치 오랜 벗이 그러하듯 무너진 절벽의 가장자리에 나란히 걸터 앉았고, 발 아래에서는 혈영지의 핏빛 물이 아직 출렁거리고 있었다. 흑혈마존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투의 흥분이 가신 자리에 깊은 권태와 쓸쓸함이 돌아와 앉고 있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내 놈이 이 늙은 괴물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설마 주먹이나 섞으러 온 것은 아닐 테고. 천유성은 혈영국 너머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고, 그의 목소리에는 전투 때의 고요함과는 다른 무거운 비애가 실려 있었다. 그대도 들었을 것이오. 마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총본사는 텅 빈 폐허이고 사형이 남긴 유지는 먼지 속에 묻혔으며, 강호에 흩어진 마교의 사람들은 정파와 사파놈들에게 짐승처럼 사냥당하고 있소.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흑혈마존의 눈이 미세하게 좁혀졌으니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불쾌함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그래서 그 애송이가 천마 행세를 하며 금룡담 뒤에 숨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상대할 거리도 안 되는 놈이 천마의 옥좌에 앉아 있다니 참으로 우스운 꼴이지. 허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나는 마교의 교주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다. 다만 천마를 넘어서고 싶었을 뿐이고, 그것은 이미 이루었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천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흑혈마존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대의 제자 이야기를 해도 되겠소. 그 한마디에 흑혈마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으니 독고행과 백호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노괴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안면 근육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고, 그것은 사부로서의 걱정인지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자부심인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분명한 것은 흑혈마존이 독고행이라는 이름 앞에서만큼은 노괴의 가면을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녀석이 어쩌다 내 눈에까지 띄었느냐. 천유성은 독고행과의 조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으니 자아신공과 혈영마공이라는 상극의 기운을 한 몸에 품고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공진이라는 기이한 이치를 스스로 찾아낸 재능, 태화검준이라는 정파의 전설 앞에서도 꺾이지 않던 의지, 그 아이의 재능은 사형이 보았어도 두려워했을 것이오. 아니, 사형이 나를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오. 하지만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힘을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이오. 정파도 마교도 썩어 문드러진 이 강호에서 정도 마도 아닌 제3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 아이야말로 초대 천마가 꿈꾸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하빌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겠소. 흑혈마존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으니 혈영국의 바람이 두 사람의 백발을 흩날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고, 노괴의 깊게 패인 눈 속에서는 여러 겹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독고행에 대한 애착이 먼저 밀려왔으니 늦음하게 얻은 제자이자 자신의 무학을 이을 유일한 후인이었고, 백호 또한 혈영국과 혈영지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수십 년간의 고독이 만들어낸 균열을 메워준 소중한 것이었으며, 투박 하나 의리 있는 놈이라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거대한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차올랐으니 마교의 재건이니 하빌의 기린이 하는 것은 결국 그 아이의 어깨 위에 천하의 무게를 올려놓겠다는 뜻이었고, 사부로서 제자에게 그런 운명을 떠안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천유성이 전해준 강우의 참상이 큐켈마존의 마음에 가장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으니 정파의 이름 뒤에 숨어 마교에 힘없는 가솔들을 사냥하는 위선자들, 돈으로 사파를 매수하여 노인과 아이들까지 도륙하는 무림맹의 추악함,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독고행과 백호가 정파의 추격을 받으며 피를 흘리고 있을 것이라는 현실이 노괴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흑혈마존이 입을 열었으니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으나 그 안에는 수십 년간 혈영곡에 갇혀 세상을 외면해왔던 자의 무거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마교의 재건이니 천마의 유진이 하는 거창한 소리에는 관심 없을 뿐더러 이미 마교 내전으로 무너지고 사라진 혈영마교의 재건 또한 생각지도 않고 있다. 허나 늦음하게 얻은 그 녀석들이 내가 가르쳐준 무공으로 세상에 나가 개죽음을 당하는 꼴은 두고 볼 수 없으니 이 늙은 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움직여 보겠다. 다만 그놈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을 뗄 것이야. 강요하여 걷는 길에는 끝이 없는 법이니까. 천유성의 입가에 이날 처음으로 온기가 서린 미소가 번졌으니 그것은 계획대로 되었다는 계산의 미소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노인이 보여준 진심에 대한 순수한 감흥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 두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혈영곡의 붉은 안개가 다시 짙어지며 두 사람의 모습을 감싸 안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각자의 심연에 틀어박혀 있던 두 전설이 마침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고 그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강호는 또 한 번 뿌리째 뒤흔들리게 될 것이었다. 혈영곡의 붉은 안개 너머로 강호의 하늘에는 이미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으나 그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